아직 이 가격이 지금 리튬 업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테슬라가 반등한 이유는 관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제 가능해지면서 테슬라도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큰 줄기에 목표점을 항상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마스터 플랜 이제 4가 이제 다가왔고요. 곧 있으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마스터 플랜, 이제 4차 마스터 플랜은 어떤 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차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지 않을까, 옵티머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 직접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로보택시가 좀 있으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인공지능으로 연결이 되면서 테슬라의 인공지능적인 역량이 아무래도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 어렵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전기차를 생산을 하면서 테슬라의 이제 테슬라 전기차 판매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산 전기차, 저가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크게 매겨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가 중국은 좀 그렇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좋은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산 전기차,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게 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제로입니다. 대주전자 제로가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이런 쪽에는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르쉐 테라칸 거기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가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고급 라인에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2170 배터리 개선 작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요즘에 좀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좀 이런 업체들이 좀 신기술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테슬라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EV3라는 차죠. 이 차가 상당히 가성비 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을 포함했을 경우에 3천만 원 중반대 정도에 이제 살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좀 약간 가성비 있는 차다 이러면은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를 적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현대가 여기에 MCM 배터리를 탑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든. 그렇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생각보다 좋고요. 고급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은 약간 깁니다. 한 뭐 25분 정도 된다고 해요. 보통 고급 라인은 한 10분 정도면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대신에 NCM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NCM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성비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대중화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아무래도 한국산 배터리를 적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LFP 배터리는 싼 맛에 쓰는 거예요. 싼 맛에 쓰는데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맞추려면은 NCM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MCM 배터리가 이제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점점 많은 기업에서 MCM 배터리 채용을 늘려가겠죠. 최근에 이제 캐딜락에서 첫 전기차로 리릭이라는 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리릭이라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GM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을 적용한 첫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배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리릭이 굉장히 좀 고가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배터리, 고가 라인의 배터리를 채용을 하다 보니까 102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최장 465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최대 190kW의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해서 10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고급 라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분 충전만으로도 120km를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성능이 좋아진 거죠. 대신 가격은 아직 비싸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처럼 전액 다음에는 전구체가 앞으로 이슈를 굉장히 받을 것 같고요. 전구체 쇼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부족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가 요즘에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죠. 네. 그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락했던 배경이 뭐냐면, 처음 투자자로 참여를 했던 블루런 벤처스라는 회사가 이제 지분가치 2,500억 원어치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 이제 시작될 경우 에코프로머티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한다기보다는 이제 하향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가격이 지금 리튬 업체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이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레깅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비싼 가격에 리튬을 사뒀는데 이걸 좀 싸게 또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2분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1분기까지밖에 지금 실적 발표가 안 돼 있는데 2분기까지는 아마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낫고요. 3, 4분기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셀 업체들한테까지 이제 전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그렇게 크게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케줄대로는 거의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증설에 대해서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어렵다고 증설을 늦추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렇게 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좀 무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셀 업체들이 그런 증설을 멈추거나 딜레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미국이나 유럽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 요청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양극재라든지 셀이라든지 생산할 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겠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출시를 조금은 딜레이를 했어요. 원래는 이번 연도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딜레이가 이루어졌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뭐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보면은 유럽에서 노스볼트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유럽 그 전기차 회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삼성 SDI에 맡길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딜레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SK온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살아날 거기 때문에 포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아마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캐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생활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만 가더라도 전에 보지 못할 만큼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늘리고 있어요. 어느 날 딱 가보니까 한 줄이 쭉 전기차 충전 시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충전에 대한 어려움, 아니면 불 나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으로써 뭐 지금 이제 충전 시설도 늘어나고 있고, 불에 대한 그런 강점들, 그 내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술들, 불을 잡을 수 있는 기술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차를 바꾸시게 된다면 전기차를 많이 염두에 두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좀 유독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요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엔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지, 결국엔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판매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얼마나 더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요. 가격을 낮추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뭐 연구실에서는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용하기 위한 가격대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를 못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은 줄어들지언정 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 네, 미국이나 유럽처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한국의 2차 전지나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한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모티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당장 내년부터 이제 그 전구체 공급 부족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부분이 왜 부족이 오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산 전구체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거의 98% 가까이 중국산 전구체를 써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가 발동이 되면서 이 부분의 소재를 이제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산, 그러니까 중국산 이외의 거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걸 쓰자라는 부분이 이제 발동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코프로모티가 한국에서는 전구체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자마자 굉장히 급등세를 이뤘고요. 뭐 20만 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투자자로 참여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블록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이제 2,500억 원어치를 블록딜을 해서 지금 좀 급락이 왔고요. 나머지에 있는 이제 지분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뭐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9만 원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 뭐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전에도 보면 주가의 흐름이 한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런 기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등의 딱 기점이 되는 순간이 오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도 좀 좋은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새만금에 공장 증설을 시작한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에코앤드림도 급등락을 반복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중이 성공을 하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제 4,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1,000원, 2만 2천원 사이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다가 연초에 공시를 냈습니다. 1,800억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될 거다, 새만금에. 이 공시로 인해서 이제 거의 8만 9천원 정도까지 갔고요. 그러면 거의 한 4배 정도의 상승률이 있다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금을 다 감당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극약 처방을 쓴 거죠. 주주 이제 3자 배정도 아닌 주주 배정에 유상증자를 때렸고요. 그 유상증자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유중이 성공을 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에코핸드림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전구체를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 이제 전구체가 공급 부족이 오기 때문에 당장의 에코핸드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5,000톤 물량은 계속 팽팽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새만금이 이제 3만 톤 정도 증설을 하게 될 텐데, 이 전체적으로 3만 5천 톤 정도의 물량이 꾸준히 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의 강점은 한국 순수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구체가. 아마 유미코아랑 굉장히 꾸준하게 MOU를 맺고 연구 진행을 해왔던 상태고요.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아마 에코핸드림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구체 생산력이 에코프로머티 다음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미래나노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미래나노텍을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코핸드림보다 자금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중을 따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투자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으로 2차 전지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JNK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업으로 2차 전지 사업을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첨가제 사업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나 음극재에 첨가제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미래첨단소재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이제 커롱 뉴 에너지사와 이제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요게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을 더 구체화하면서 중국 지분을 25%까지만 허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원래는 이제 미래나노텍이 중국 커롱 뉴 에너지랑 55대 45 지분 비율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이게 발표가 되면서 딜레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이를 통해서 협의를 다시 보면서 지금은 이제 지분 미래나노텍이 75, 그다음에 커롱 뉴에너지가 25%의 지분으로 진행을 하기로 지금 계약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이제 JV 계약을 했다라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발표가 언제 나느냐에 따라서 에코핸드림이 이제 그 공시를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아마 미래나노텍도 그런 공시 발표를 하고 나서 급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만금의 증설을 미래나노텍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2천억 원 투자금 확보는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유증을 한다거나 그런 그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자금에 대한 리스크는 없고, 그다음에 미래나노텍은 이제 이 전구체를 생산하면 어디에다가 고객사를 어디에 두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유미코아 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코아 향으로 아마 한 2만 톤 정도, 2만 톤 정도의 물량을 아마 가져가게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이분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에코핸드림한테도 맡기고 미래나노텍에도 맡기고. 근데 에코핸드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좀 기술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기술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경우인데 그 기술을 이제 미래커롱 에너지라는 합작 회사를 통해서 중국의 커롱 뉴 에너지사로부터 기술 이전 지금 협약을 지금 맺고 있고요. 그런 협약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 되고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유미코아에 들어갈 그 제품 라인업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25%의 지분을 커롱에 지금 이제 던져준 거죠. 그 기술 이전 비용에 대한 목적으로.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곧 아마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이번 달에는 아닐 것 같고요. 다음 달 정도에 공시가 나올 것 같고 그 공시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미코아라는 기업은 이제 벨기에에서 이제 시작된 글로벌 업체인데 원래는 양극재 글로벌 1위 기업이었습니다. 1위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증설을 하면서 글로벌 1위를 에코프로 BM이 가져갔어요. 근데 유미코아가 그러면 기술력이 없는 회사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미코아도 이제 칼을 갈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장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한번 뒤엎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특히 이제 유미코아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유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수직 계열화해서 전구체까지 만들면 좋겠지만은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 SDI도 사실 에코프로랑 합작사 만들기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스코 퓨처엠 거 양극재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다 수직 계열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술력이 되더라도 그만큼의 투자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구체는 어느 정도 뭐 가져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100%다 뭐 양극재 업체가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전구체 비중을 봤을 때 내재화 비율이 한 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미코아도 전구체 내재화하는 물량도 분명 있겠지만 외주를 주는 부분에서 이제 에코앤드림하고 미래나노텍을 선택을 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미래나노텍보다는 중국의 커롱 뉴 에너지를 선택을 한 거였지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접촉이 되다 보니까 커롱 뉴 에너지 거를 다 가져다가 쓸 수 없는 입장이 된 거고요. 그 부분을 이제 미래나노텍에 기회를 준 거죠. 니네가 커롱 뉴 에너지 사건을 우리가 진행했던 걸 가져가 보면 어떻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미래나노텍을 좀 저평가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매출이 그러니까 한 6,9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시총이 4,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구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만약에 뭐 전구체 사업을 그냥 띄워놓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이나 첨가제 사업만으로도 지금 시총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에 얼템캠즈가 있잖아요. 얼템캠즈 바로 옆에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공장 옆에 미래 첨단 소재가 공장을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거기 3만 톤 정도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캐파가 지금 4만 톤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 3만 톤 정도 캐파 증설을 하는 수산화리튬 분쇄 가공 업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외 진출한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나노텍은 지금 해외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2차전지 소재 중에 또 주목해 볼 기업 중에 하나가 TCC 스틸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뭘 만드는 회사냐면 캔, 그러니까 4680, 2170 겉에 있는 캔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 2170도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있고 4680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 원통형 배터리 많이 만들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중들이 많이 높아질수록 이 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캔을 만드는 회사가 좀 주목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TCC 스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 캔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파우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우치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율촌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기술 협약을 맺고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만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캔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기술력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도 조금의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항상 이야기 드린 게 이번 연도 하반기쯤이나 돼야 한두 번 할까, 아니면 안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점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거를 뭐 예측 아니면 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에 의해서 이제 금리나 아니면 금리에 영향을 주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그 유가가 하락을 많이 해야 이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국제 유가가 8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많이 보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부동산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업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나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뭐 하락률이라든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목표점이 되는 물가 상승률 2%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CPI 지수가 3.3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더 내려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금리는 인하가 되기가 어렵고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빨리 돼야 주식시장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부동산도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동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미국 경제만 호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경제는 좋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빈부격차가 또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안 좋고 좋으신 분들은 또 더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뭐 신흥국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하지만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은 사실 금리보다는 저는 달러를 더 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달러가 1,400원대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수출하는 회사들은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모든 지금 공장들이 지금 미국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주시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미국 경제만 호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달러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반해서 유럽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한국이 그거를 따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하반기쯤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면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동결로 가겠죠. 금리 인상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금리 인상은 하지 않고 동결로 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동결이라는 건 지금까지 계속 분위기가 이번 회의에서도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한 범위잖아요. 근데 예측한 범위를 벗어난다, 만약에 갑자기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럴 때는 조금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금리 인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저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FOMC에서 이 점도표를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데요. 이 점도표가 뭐냐면 점으로 찍은 도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쉬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연준에서 발표하는 점도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매 분기 발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FED 19명의 위원들이 익명으로 이 FOMC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점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에 따라 금리가 인상이 될지 아니면 인하가 될지 보합이 될지, 그러니까 동결이 될지, 그런 거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이번에도 이 점도표를 기준으로 금리 동결에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 점도표 기준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될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점도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보지는 않지만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잠깐씩 보는 표거든요. 참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술혁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술 혁명을 통해 우리 인류는 좀 더 좋은 방향성으로 올 수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보시면은 미국 증시를 이끄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1, 2, 3위를 보면은 거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 세 업체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등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기술 혁명을 이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시가 인터넷이 나오면서 인터넷 혁명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적 혁명들을 통해서 인류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게 인공지능이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자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뭐 챗 GTP라든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만들 때 가끔 이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뭐 뽑는다든지 그럴 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닷컴 버블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산업적으로 그 부분이 이동한다라는 걸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시절에 뭐 닷컴만 붙으면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옛날에 이제 테슬라랑 좀 비슷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테슬라도 한참 잘 나갈 때 천슬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액면 분할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와 있고요. 지금은 캐즘 때문에 더 많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천비디아가 됐고요. 액면 분할이 돼서 이제 10분의 1 토막으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잠깐 반등을 하다가 또 조정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칩이 사실 경쟁자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젠슨왕도 향후 2, 3년간은 우리 기업과 경쟁할 기업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칩이 잘 팔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경쟁자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AMD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하고요. 인텔도 이제 경쟁을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가 되면 엔비디아 주가도 조금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 모든 전기차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미국 자체가 자동차 산업을 포기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뭐 중국에서 다 생산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상 그러니까 자기 선거 전략상 바이든이 내건 공약을 반대로 말하면서 자신의 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표면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속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랑 요즘에 자주 통화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주변의 지인들도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기차 때리기 전략의 그 선거 전략으로 나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전기차에 대한 전환은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4, 50도가 넘나들고 있고요. 한국도 이제 최근에 시작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쪽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랑 운송 쪽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따라서 에너지 이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석탄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석탄이 이제 금방금방 이제 수급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뭐 갑자기 뭐 원전을 짓는다거나 뭐 이러기에는 어렵잖아요.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급한 수요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이제 대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석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석탄 소비가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점으로 봤을 때 상하이 운임지수, 해상 운임지수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동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홍해 문제가 터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제 차질을 빚다 보니까 이게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이 아무래도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운임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알리나 뭐 이런 업체들, 이런 테무 뭐 이런 업체들이 밀어내기식 지금 물량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배가 없다고 그래, 배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감자튀김 수급이 어려워져가지고 감자튀김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기업도 배 구하기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너지와 운송 쪽에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이나 해상 운임 지수에 따라 그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해상 운임 지수에 따라 이익률이 많이 갈리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캐즘 구간에 빠져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캐즘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차피 성장은 계속되지만 이 성장률이 약간 조금 내려간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는데 성장률이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이걸 캐즘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 캐즘에 대한 거에 꽂혔는지 뭐했는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성장률이 꺾이면서 양극재 업체들이나 셀 업체들이 물량을 조금 조정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잠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 정도, 내년 정도 되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한국도 신차,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런 준비를 하려면 줄이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국 그 투자자분들이 좀 위기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쪽으로 봤을 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관세를 또 올리고 있잖아요. 관세를 이제 100%까지 지금 미국은 올리고 있고, 유럽도 최근 이제 미국을 따라서 관세를 올렸어요. 그래서 38.1%까지 이제 올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내려왔다가 이 관세 인상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국산 전기차,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가 관세에 막히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에는 반사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등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이제 금투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이잖아요. 사실 한국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특히 인공지능, 엔비디아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주식보다는 사실 미국 증시가 더 낫다고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투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타나 중타 정도의 투자 시장으로 보시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알맞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상당히 주식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도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강달러라는 뜻은 또 많은 자금들이 지금 미국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업체도 아까 역 레깅 효과를 설명했듯이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 업체도 어느 정도 전가가 될 거고요. 셀 업체도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재고를 이제 처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한국 3사 중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평타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타를 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성장세가 아직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도 그런 걸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기업이긴 한데 이제 리튬 값도 지금 아직 크게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철강 시황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철강 비중이 아직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철강 시황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반등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로서 그 다른 기업보다도 유일하게 그나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도 뭐 아무래도 더 좋겠죠. 특히 이제 M86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 더 많이 나가다 보면은 단가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결정 양극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LFP 배터리랑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입니다. 이제 그냥 미드니켈 배터리가 아니고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인데요. 이게 단결정 양극재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미드니켈 배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니켈은 말 그대로 니켈을 한 중간 정도 넣은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간에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가 좀 많이 안 쓰였던 거는 타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단결정 양극재가 개발이 됨으로써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끌어올라가면서 이제 LFP 배터리만큼의 가성비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NCM 배터리를 채용하는 전기차에서는 이 미드니켈 배터리가 좀 많이 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고온 소성과 또 코팅 공정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단결정 양극재를 만들려면 이게 또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결국에는 단가를 내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정 양극재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채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이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상용화를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만약에 니켈 함량이 더 높은 단결정 양극재를 누가 먼저 더 빨리 그리고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퓨처엠보다 니켈 함량이 더 높은 단결정 양극재를 지금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만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이번 연도부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었고요. 그 부분은 리튬 가격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 그러니까 저가 배터리의 덤핑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중국산 저가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매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양극재 업체들이나 아니면 셀 업체들, 그 다음에 전기차 업체들도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좀 더 좋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뭐 전해액이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먼저 투자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양극재 업체라든지 셀 업체에 투자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가에 매집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간을 들여서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시간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괜찮은 포지션으로 남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엑셈이라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링,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뭐 온도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병목 형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보급하는 회사고요. 이 모니터링은 어느 회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권이라든지 금융사, 그러니까 은행권처럼 뭐 증권사라든지 그다음 공공기관 아니면 뭐 2차 전지 2차 전지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에도 필요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런 XM에 대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M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급증하는 시기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지금 2,000원, 2,200원 정도대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한 3분기 정도에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 굉장히 좀 좋은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해외에서도 지금 진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엑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중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도 엑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방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셈이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가면 갈수록 엑셈 같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죠. 경쟁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로 만약에 엑셈이 빨리 진출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정도면 두세 배는 최소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엑셈에서 이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해서 모니터링도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공지능 쪽으로 이슈가 또 생긴다면은 또 다른 기업 밸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PG는 이제 쉽게 말해서 모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모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로봇 자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절마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하는데 만들 때 굉장히 큰 비중의 부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삼성이 인수를 지금 염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위 기업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감속기 업체 중에서도 뭐 경쟁사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SPG가 아직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로봇 산업이 커갈수록 SPG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랑 이제 해상 운임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LX 인터내셔널을 조금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석탄 산업을 비중이 좀 꽤 석탄 산업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양 산업이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금 전력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석탄이 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 당분간은.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석탄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LX 인터내셔널의 그 이익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상하이 해상 운임료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좀만 더 가면 아마 코로나 시절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LX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LX 판토스라고 있어요. 그 판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봤을 때 6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제
운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6위의 포워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해상 쪽에서는 6위 정도 한다고 하고요. 항공 운임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X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으면 좀 좋은 주가 향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경쟁자로는 이제 뭐 상사 업계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제 동해 가스전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같은 상사 업계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LX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아요. 근데 지금 시총은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보통 국내 증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자면 포스코 퓨처엠 25%, 미래나노텍 25%, 엑셈 25%, SPG 25%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사이드로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LX 인터내셔널을 이제 교체 투입할 정도 수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평타를 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전체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황은 이미 상반기에 풀렸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아마 풀리게 될 겁니다. 리튬 가격이 뭐 올라가면서 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풀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쌍두막차가 돌아가면서 좀 더 좋은 상승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항상 뭐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요.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자기한테 맞는 바운드리 안에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땡기시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이시라면 매월 내 월급의 어느 정도의 비중만 딱 정해놓고 매월 적립식 투자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1억 정도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 ETF도 승인이 지금 점점 되고 있는데, ETF 상품이 진입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로도 걸 수도 있고 아래로도 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계속 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흐름을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